19세기 중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삼국 사이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이제 물고 물리는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 그게 재밌는 현상은 641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백제 의자왕이 친위정변을 일으킵니다. 그 이제 그 영어로 불어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정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왕이 자기의 정절하게 이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쿠데타가 하나 있고, 정변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신하 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의장이 친위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되면서 이게 상당히 그 일부 왕족들하고 그다음 유력한 인사 한 40여 명을 이렇게 섬으로 추방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나서 이제 그 국왕권을 상당히 강화시키는 이런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에서 그 시점에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건 이제 신하가 일으킨 거예요. 백제는 이제 왕 스스로가 중심이 돼서 한 거고, 고구려는 이제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우게 되는데, 이 공교롭게 고구려에서 정변이 나고 백제에서 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고구려 쪽에서 신라의 압박을 가합니다. 백제도 의자왕도 이제 신라의 압박을 가하게 되지는데, 그 속에서 신라한테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백제 의자왕이 친히 신라를 공격해서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장군 윤충을 보내 가지고 대하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대하성 오늘날 그게 합천입니다. 합천인데, 이때 이제 대하성을 지키고 있던 그 장군이 도독이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입니다. 그때 이제 부인도 같이 이제 그 대하성에 와 있었는데, 그 김춘추의 딸이죠. 고타소랑이라고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백제군이 대하성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김춘추의 사위의 부부, 김품석의 부부를 죽입니다. 이 합천이, 그 대하성 합천이 함락된 것은 군사적으로 신라한테 굉장히 위협입니다. 합천에서 낙동강을 건너면은 창녕입니다. 거기서 이제 산을 넘어가면은 청도입니다. 산 하나 넘으면은 경주입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대하성 함락에서는 이런 이제 신라 자체가 군사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되어진 데다가 정치적으로 보면 김춘추한테도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위가 대하성 지키다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그 거밀이라 하는 자기 막녀 그 부인이 아름다워 가지고 그거 이제 그 막녀 부인을 이렇게 손대고 이러다가 나중에 거밀이 이제 백제한테 내통을 해버리거든. 그 사실 이게 대하성이 무너지게 된 건 어느 면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뒤에 죽죽이란 그 장군이 끝까지 싸우지만은 그러나 그 최고 책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대하성 함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군사적인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바로 김품석이라. 그 장인이 누구냐 하면은 김춘추로.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도 느끼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나타나게 뭐냐 하면은 백제가 고구려하고 손을 잡고서 당항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당항성이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로 사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른바 해상교두보입니다. 이 해상교두보가 언제 마련됐냐 하면은 554년에 마련됐어요. 그게 한강유역을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경기도 일대가 신라 땅이 되어버리고, 경기도 일대가 신라 땅이 되면서 당항성이, 이게 당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신라와 당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두보가 되어집니다. 진흥왕 이후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신라 말까지 가는 거죠. 이게 대중국 이 교통로의 교두보입니다. 이걸 이제 해문이라 그래요. 해문. 바다 해자, 우리 관문할 때 문 있죠. 해문. 육로로 이제 육로의 그 육로 교통로상에서 중요한 곳을 관문이라 합니다. 관문. 근데 바다의 중요한 그 교통로상의 중요한 곳을 그게 해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사신이 오거나 또는 또 상인단이 그 신라로 온다고 했을 때 아무데나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곳에 배를 대야 돼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조선시대에 외가 올 때, 그 일본에서 사신이 올 때 인천에 배를 못 댔어요. 인천이 개방된 거는, 그 개항된 건 언제냐 하면은 그 강화도 조약 맺고 났어요. 한말에 왔을 때. 왜가 그 일본에서 온 사신이 배를 대려면 동네에 와야 돼요. 동네가 바로 해문이요. 거기서 이제 짐을 그 내려가지고 이제 이제 관리들이 이제 중앙에 보고를 하죠. 왜 그 일본에 사신이 왔는데 올려 보낼까요, 말까요? 올려 보내라 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적당히 대접하고 돌려 보내라 하면 그 돌려 보내야 돼요. 이게 바로 해문입니다. 해문. 그 신라 때 해문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해문은 당성이었습니다. 이걸 의자왕이 고구려하고 연결해 가지고 당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공격하려고 했어요. 이게 공격을 받아서 당성을 빼앗기면은 신라는 어떻게 돼요? 중국과 통할 수 있는 교두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왜 하냐면 황급하게 이 당나라가 이제 신라가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가지고 위급합을 고하니까네 이제 당이 이제 그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그 정보를 알고서 이제 의자왕이 더 이상 공격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요 바로 의자왕 초반의 요 상황. 육로로서는 대하성이 함락되어 버렸고, 그 다음에 대중국 교통로의 핵심인 당성이 공격받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 이게 신라로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일으키긴 누구냐? 바로 백제 의자왕이요. 이걸 어떻게 하면 풀어내야 될 건가? 이 당시 신라로서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벗고 나선 사람이 김춘추 아닙니까? 1차적으로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고구려로 들어가서 이제 보장왕 만나고 그 다음에 영계소문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군사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고구려 조건을 붙이죠. 그 조건이 한강유역 내놓으라는 겁니다. 한강유역 내놓으라. 그 475년에서 551년까지 이게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51년에서 554년 사이에 이제 그게 신라가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내놔라. 땅이라는 거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춘추 거절합니다. 이거는 그 영토를 떼주고 하는 거는 그 신이 할 수 없는 거다 하니까 이제 이 감옥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이제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형태로 하고서 이제 그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국경을 딱 넘어서자마자 입 싹 닫아버립니다. 못 주겠다고. 그때 나온 얘기가 그게 토끼와 거북이 얘기다.
토끼하고 별주부 있죠. 별주부. 그 얘기가 나와요. 요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그 당시 고구려에 꽤 유력한 사람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땅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한편에서는 이 김유신이 그 김춘추가 고구려로 떠나기 전에 김유신하고 서로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돌아오지 못할 때는 내 신변에 이상이 있다. 그걸 당신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김유신이 내 목숨 걸고 치러 원수를 갚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춘추가 약속한 시간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김유신이 군대를 일으켜서 고구려를 공격한다고 하는 이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야단했죠. 이 첩보가 고구려 쪽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당시 신라 안에 고구려 첩자들이 와 있었어요. 오늘날 첩자들 많습니다. 산업 첩자들도 많고 예나 지금이나 그건 그 정보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거쳐서 김춘추는 살아옵니다만은 고구려와 협상은 실패입니다. 고구려 군대를 빌어서 백제를 좀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성공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김춘추가 어디 가냐면 외로 들어갑니다. 외로 들어가요. 이 당시 외는 백제 쪽과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백제와의 관계를 멀리하고 백제를 외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간 거죠. 근데 저기 일본 서기에 보면은 김춘추가 이거 언변이 좋은 모양이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말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게 촉새처럼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도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설득력 있게 하는 아마 그런 능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게 외교관의 능력 같아요. 외교관이란 건 말 가지고 하는 거거든. 그러나 결국은 일본 쪽에서의 노력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계 648년 당나라로 들어갑니다. 그 당태종 만나죠. 근데 이제 그 삼국사기에 보면은 이 김춘추는 아주 잘생긴 뭐예요? 풍채가 좋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외교관은 말도 잘하면서 이왕이면은 풍채도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압도하거나 상대방을 감동시켜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근데 저 같은 사람 하면은 이건 백전백패 같아요. 그리고 김춘추는 잘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말도 잘하고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당태종을 만납니다. 만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죠. 이걸 흔히 이제 나당동맹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래 봤을 때 김춘추는 아마 우리 역사상 이 고대 동아시아를 다 돌아다니면서 외교 활동한 아마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고려 올라가고 외로 가고 당나라로 가고 그럼 몸부림친 거죠. 이런 외교 활동을 벌이게 된 근본 목적은 자존입니다.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는 이런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신라의 위기도 구하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도 해소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나당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합천 대야성입니다. 대야성. 근데 이때 그 나당 동맹을 맺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하나 이게 군사 동맹이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정치적인 이제 말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군사 활동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648년에 이렇게 군사 동맹을 맺고서 실제로 나당이 군대를 동원해서 실제 전쟁에 나간 것은 12년 뒤입니다. 660년이요. 그 이전까지는 동맹은 맺었지만은 공동의 군사 활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군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큰 그게 성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나당이 이제 공격할 때 1차 공격을 백제로 정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만주와 한반도에서 성립된 이 삼국 중에서 중국 왕조와 직접적으로 싸운 것은 고구려밖에 없습니다. 요때 이게 660년하고 660년 빼고 나면은 신라나 백제가 중국 왕조와 싸운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고구려와 싸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고구려는 육로로 육지로 접해 있잖아요. 그러나 백제를 공격하고 신라를 공격하는 바다를 건너와야 되집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전부 이제 고구려 공격이었습니다. 근데 당나라도 이제 해가지고 몇 차례 고구려를 공격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그게 뭡니까 이제 당태종이 직접 군대 이끌고 갔다가 안시성 전투 있죠. 이때 이제 패배하고 갔잖아요. 그 이후에 나당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맺어지면서 뭘 하냐면은 이제 공격의 목표를 1차 공격의 목표를 이제까지는 고구려였는데 고구려 뒤로 제껴놓고 백제 공격하자는 거예요. 이 제안을 김춘추가 한 것 같아요. 김춘추. 그래서 이제 이 그 공격 대상이 백제로 정해지니까 이거 사실 백제로서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사실 백제가 건국때 이제까지 중국 왕조의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받아 건너서 공격 오려한 생각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나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대동강 이남의 땅을 신라가 차지한다는데 합의했다는 겁니다.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를 공격했다, 다른 나라를 쳤다, 그래서 멸망시켰다. 그 멸망시키니까 좋아요. 그 다음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땅 누가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전후철입니다. 이 땅 누가 가질 거냐는 거예요.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할 겁니다. 이거 합의가 안 되면은 사실은 협정이 맺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그 땅 어떻게 할래? 이거 당연히 논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때 두 사람 사이에 합의 본 게 대동강 이남은 신라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김춘추가 당태종한테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 백제 땅도 내가 가질 거고 고구려 땅도 내가 다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은 당태종이 뭐라 그랬겠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야, 니 돌았나? 이럴지도 모르겠죠. 그 양자 사이에 합의 본 게 대동강 이남입니다. 여기에 어느 면에서는 묘수라 묘수. 왜 대동강 이남이냐는 거예요. 왜?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다 하는 것은 수도를 차지해야 됩니다. 수도를 차지해야만이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은 대동강 북쪽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합의 본 게 대동강 이남은 신라, 그 이북은 고구려가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뒤인 660년에 이제 백제 공격에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660년에 이제 그 나당군이 이제 공격해 오게 되어졌는데 이걸 이제 그 백제도 결국은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 재미있는 현상은 나당이 이렇게 그게 백제 공략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거 굉장히 그 엄격하게 비밀에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군대를 일으키고 출종하고 나서야 이제 공격 온다를 백제가 알게 된 거죠. 그 사례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일본 그 성녀 하나가 그 요 시기에 그게 당나라에 왔다가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당나라 조정이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나중에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가게 합니다. 일종의 이제 그게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한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성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돌아가는 이제 형세로 봤을 때는 당 쪽에서 바다 건너서 공격해 올 것을 아마 예상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충은 초기에는 아마 이제 의자왕 호흡을 잘 맞춰서 정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자왕이 이제 좀 황금 탐락에 들어가니까네 그게 이제 아주 강하게 간언을 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의자왕은 이제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굶어 죽었네요. 감옥 속에서 굶어 죽었는데, 죽기 전에 이제 그 글을 올린 게 있잖아요, 그죠? 할 때 만약에 이국병이 육로로 올 때는 탄현해서 막고 해로로 올 때는 기벌포로해서 막아라, 이렇게. 육로로 오는 그건 신라밖에 없겠죠. 그 해로는 그건 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로 얘기 나오고 육로 얘기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성충의 경우에는 당이 이제 바다 건너서 공격하리라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의자왕이 못 본 척인지 그냥 이제 그게 뒤로 흘려들여 버린 것이죠. 그래서 660년 3월에 당나라 군대가 산동방 내주를 출발해서 그 다음에 6월 20일에 덕물대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태종무휴랑은 5월 26일 날 군대 거느려 가지고 남천전까지 갔다가 그 후에 이제 이 태종무휴랑의 맏아들 범민이 이제 덕물도 들어가 가지고 당나라 장군 소정방을 만나서 군사 기일을 정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사비성에서 만나자. 군사 기일입니다. 이건 지켜야 돼요. 군사 기일. 그래서 그 기일이 정해지자 김유신이 이제 5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그 백제 쪽을 이제 진군하게 되어지는데, 그 삼국시 당시에는 덕물도고 오늘날 덕적 군도네요. 이거 못 가봤어요. 이거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논의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뭐 잘 알려졌습니다. 이제 의자왕이 이제 군신회의를 열고 보니까 이제 이 각양각색이 나와요. 뭐 이제 백제를 이제 신라를 먼저 공격해야 됐다, 아니면 당나라를 먼저 공격해야 했다, 이래가지고 의견이 갈라지고, 뭐 탄현을 넘어오게 하자, 기벌포로 들어오게 하자,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하자, 뭐 이렇게 논란만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입만 살아버렸어요. 이때 의정이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결단을. 하도 이제 그게 설왕설래 하니까네, 그럼 흥수 불러서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그래서 흥수가 한 얘기도 성충이 한 얘기 같습니다. 백관과 탄현은 요충지다. 한 사람의 창을 가지고 지금 10,000명도 당할 수 없다. 그 탄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말을 그 흥수 불러서 얘기를 듣자 해가지고 얘기를 들었으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또 신하들이 반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흥수는 그때 유배가 있었거든요. 유배가 아닌 걸 앙심을 품고서 뭐 이런 소리 했다, 뭐 이제 이렇게 가지고 또 이제 그 설왕설래가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에서 논의만 분분히 하는 사이에 신라군은 탄현을 넘어버렸고 백제군은 기벌포로, 당나라군은 기벌포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최고 지도자는, 그게 이제 규모가 크든 적든
아니면 또 집단이 어느 쪽이든 장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요. 나중에 의장왕이 후회하죠. 내가 성춘과 흥수의 말을 들었으면 그것은 일이 다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후회 뭐예요? 적어도 흥수를 불러서 얘기했을 때 기벌포를 막아야 되고 탄현을 막아야 된다고 했으면은 그때 결단을 내렸어야 돼요. 그걸 못하는 바람에 이미 상황은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제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백이 출정을 하게 되는데 탄현과 기벌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탄현, 이 수탄자에다가 현은 고개 현자거든요. 그 이제 우리말로는 수고개입니다. 수고개인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봅니다. 보은에서 옥천, 진산, 연산으로 이어지는 이쪽으로 봅니다. 보는 이유가 김윤실이 출발한 곳이 5만 군대를 거느리고 출발한 곳이 어딘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남천정에서 출발했던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은에서 출발했다고 봅니다. 보은 3년 산성에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660년에 태종 무열왕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회군을 할 때 부여까지 갔다가 항복받고 의정 항복 회군을 하면서 중간에 머문 곳이 보은의 3년 산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660년 이제 그 김윤실이 공격을 할 때 태종 무열왕은 백화산성에 주둔합니다. 그게 상주요. 상주에 주둔하고 김유신 군대는 보은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그 또 하나는 554년에 그 이제 백제가 그 한강 유역 그게 탈환하기 위해 신라를 공격하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진산을 거쳐가지고 옥천을 거쳐가지고 가는데 그게 이제 목표는 보은 3년 산성 같아요. 그 가는 코스가 백제군이 신라를 공격해서 간 코스가 역으로 신라가 백제로 가는 코스하고 같을 수 있겠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진산 숫고개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벌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소리 동진강설도 있고 뭐 뒤에 이제 안성천 하구도 있는데 이거는 금강 하구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제 그 금강 하구로 들어와서 그게 소정방이 일단 그게 그 부하를 거느리고 하선을 하고 나머지 군대는 조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조수를 타고 올라간 게 금강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 하구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1910년대 금강 하구 모습 지금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지금 봐도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 그죠? 아까 이렇게 꾸불꾸불 돌아가는데 지금은 이제 직선화가 많이 되어버리니 아마 이제 그 강변에 그 뚝을 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고 이 금강하구 군산항 쪽입니다. 어쨌든 이제 기벌포를 방어하지 못해 버렸고 탄현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군이 탄현을 넘고 그 다음에 수군이 이제 당나라 수군이 기벌포로 지나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러면 신라군을 어떻게 막아야 될 거냐 해가지고 이제 그 계백을 장군으로 임명해서 이제 오천 결사대로 황산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을 한 셈입니다. 황산벌에 도착을 해서 삼령을 세웠다 이렇게. 이 삼령이 어디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아요. 얘기가 많은데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고각조사 결과로 보면은
황영산성, 산증리산성, 모총리산성 이렇게 보는 견해를 저는 지금 따르고 있어요. 내가 이 현장을 일일이 다 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그래도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세 개의 영체를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 논산 황산벌이고요. 그럼 세 개의 영체를 세웠으면 각 영체마다 이제 군대들이 이제 그게 배치되어 있을 게 아니야. 이 군대를 누가 거느렸겠느냐? 이 삼령을 계백이 다 통솔을 했느냐? 아니면은 이 계백이 그 중에 하나를 통솔하고 나머지의 영체는 다른 장군이 거느렸을까? 이 문제인데 저는 이게 계백이 그 중에 하나 영체를 거느리고 나머지는 이 별도의 장군들이 거느렸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래 보냐 하면은 황산벌에서 패배하고 계백이 죽었을 때 백제 장군으로서 자평관등을 가진 사람 둘이 항복한 게 나와요. 이 상령과 충상이 나옵니다. 상령과 충상입니다. 요때 계백은 달소리고 상령과 충상은 좌평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이 황산벌에서 패배했을 때 상령과 충상이 이렇게 이제 신라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항복하면은 이네들도 군대를 거냈을 거다. 그래서 삼령은 계백이 거느린 하나의 영체, 하나는 상령이 이 거느린 영체, 하나는 이제 충상이 거느린 영체 이렇게 이제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 중에서 이걸 이제 허리하면은 중군, 좌군, 우군입니다. 중군, 좌군, 우군 되어지는데 그러면 가장 핵심인 중군은 누가 거느렸을까? 관등만 보면은 충상이나 상령이 돼야 됩니다. 이게 좌평이기 때문에 좌평은 1품이고 계백 그 당시에 달소리니까 2품이라서 한 등급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상령이나 충상이 중군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출발할 당시에 의자왕이 계백한테 특명을 내리잖아요. 특명을 내리고 그 다음에 원수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계백이 중군을 맞지 않았을까? 막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는 우리 사실 이제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제 5,000명 군대에 5만 군대입니다. 10대 1입니다. 이거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데도 4번 붙어서 4번 이깁니다. 4번 붙어. 사합이 나오죠. 그 합이라는 거는 한 번 붙어가지고 성평 안 가려면 일단 뒤로 물러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는 거. 요게 1합입니다. 또 해가지고 또 붙고. 이 사합을 이제 5만 군대를 견딘 겁니다. 전쟁이라 하는 것이 꼭 이 머릿수가 많다 해서 이기는 거는 아니다 하나 이제 그걸 하나 예를 들어주는데요. 예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게 황산벌에서 전투가 어떤 형태로 벌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소설 삼국지 읽어보면은 이제 그게 양진영이 대결했을 때 장군들이 앞에 나와서 수작하는 게 있잖아요. 뭐라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어요. 553년 백합야세라는 데서 백제하고 고구려군이 대결할 때 이 고구려 장수 3사람이 이렇게 5사람이 나오고 백제 장군이 이제 왕자 여창입니다. 나오죠. 전쟁을 하기 전에 서로 문답하는 게 나와요. 고구려 장수가 이름 뭐죠? 너 그게 이름 뭐고 나이는 얼마 되노? 이렇게 물으니까 여창이 성은 동성이고 고구려 성이 같다는 겁니다. 관이는 한솔이고 나이는 29세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으로 뭐서 그 여창이 고구려 장수한테 니는 나이가 몇 살이고 이름 뭐고? 이러니까 역시 똑같이 대답했다. 이러면 이게 수작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가자 이러면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일합해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또 전열 정비하고 사업이나 했습니다. 이거 버텨낸 거 대단한 거죠. 예, 그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이게 이제 그 죽기로 각오한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사대 그 아까 나왔습니다. 우랑구천이 5천의 군사로 70만, 이건 더 안 해요. 5천의 군사 70만을 이겼다. 이런 이제 결사의 정신이 결국은 4번이나 그게 신라군을 물러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성패가 잘 나지 않으니까네. 지금 신라로서는 굉장히 다급합니다. 왜냐하면은 6월 11일인가 7월 10일인가 저기 당나라 군대를 만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군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 군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이걸 격파하지 못하면은 이 군사 기일을 어기게 돼요. 결국은 하루 늦었습니다. 결국은 하루 늦었는데, 그러니까 그 신라군이 다급합니다. 그냥 그 군사 기일이 없으면은 좀 더 여유 가지고 싸울 수 있겠죠. 있지만 만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네, 이거 지키려니까네 이 저항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든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어린 아들을 그냥 이제 선봉에 내보내 가지고 이 표본으로 이 사기를 올리게 해서 이제 죽게 하는 이런 양상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김엄순, 그 김유신의 동생입니다. 아들 방구를 불러서 신하가 돼 충성하는 것 같은 것이 없고 자식이 돼 효도하는 것만 같은 것이 없다. 나라의 영을 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충과 효를 모두를 이루는 것이다. 그 충효 겸전입니다. 충효 겸전, 충과 효를 같이 해요. 그 방굴이 죽습니다. 그래도 백제군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푸밀이 아들 관창을 불러서, 이건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16살. 16살이면 중학생이죠. 활도 잘 쏟다가 합니다. 그래서 푸밀이 이제 관창을 불러놓고는 장수들한테 내 아이가 16살이다. 오늘 싸움에서 능히 3군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창한테는 네가 이제 가 죽으라는 거죠. 가 죽으라. 그래서 이제 가서 싸우다가 포로 잡히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계백이 이제 투구를 열어보니까 이게 애떼내라. 그래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 하나 먹고서 또 이제 들어가서 싸우다가 이제 또 붙잡히니까 드디어 이제 목을 베서 돌려보내 줬습니다. 이랬을 때 푸밀이 한 얘기가, 이게 사람의 마음을 격발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저 머리 배적이 피 나온 거 있잖아요. 그 피 나온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소매로 닦으면서 우리 아이의 얼굴이 얼굴과 눈이 살아있는 것 같다. 왕실을 이래 죽으신 후회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거 보면 신라 군사들의 마음이 격동되는 거죠. 이 사람이 한번 내면에서 힘이 솟아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대패를 하고, 계백은 전사를 하게 되지만은 충상과 상영은 항복합니다. 나중에 이제 백제 부흥군을 진압하는 데 이네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 황산불에서 계백군을 결파하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사비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7월 10일 날 만나게 되는데 하루 늦어버렸어요. 당나라 이 꼬투리 삼습니다. 군기를 어겼다. 그래서 독군 김문영을 참하려고 합니다. 당나라가 대표적으로 이제 군기를 어긴 데 대한 이게 이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장군이 황산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군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죄를 주려 하니
나는 죄가 없이 욕을 먹기보다는 먼저 당나라 군대와 결전한 후에 백제를 결파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황산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이 표현이 뭐냐 하면 황산벌 싸움, 그만큼 신라로서는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싸움을 보지 않고 하루 늦었다고 이 장군을 참화를 하는 것, 내가 그거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이 그 소정방이 이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비성을 공격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의장이 황급해가지고 사비성을 빠져나가서 공주로 피신을 갔다가 갔는데, 그때 이제 웅진성, 공주 웅진성을 지키고 있던 대장 예식이 형세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 지 살 길 찾기 위해서 의장을 붙잡아가서 항복해버리고, 그 의장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그 포로가 돼가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0년 8월 2일 날 사비성에서 항복의 예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망하는데 678년 말입니다. 이 백제가 망했는데 개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개벽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할 뿐은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이 충절의 표본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평가예요. 평가인데 사실 일할 때 아마 내가 저기 영화 황산벌이 있죠. 그거 이제 처자식 죽이고 나갈 때 그게 참 꼭 죽여야 하느냐, 이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처자식을 꼭 죽여야 하느냐. 그럼 왜 처자식을 죽이고 나갔느냐는 거예요. 나갔느냐. 전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점령군한테 성이 함락되고 나면은 약탈, 방화, 사륙, 강간 이것들이 무자벽이 일어납니다. 사비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태종이 그게 고구려 백암성 공격을 할 때 백암성이 항복하려 하니까 항복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니까네 장군 이세적이 반대를 해요. 항복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면서 한 얘기가, 사솔들이 시석을 무릅쓰고 그 활과 돌들을 무릅쓰고 죽음을 돌보지 않고 싸우는 것은 노획물을 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나서는 내가 충성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 그 보상이 뭐냐면은 성을 함락시키고 나면은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돼요. 그 쑥대밭이 돼버려요. 개벽도 그걸 아는 거죠. 지금 가서 자기가 이긴다는 생각은 못한 거죠. 그 사비성이 함락되고 났을 때 내 처자도 이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을 바에는 차라리 내 손에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 그 다음 두 번째는 전장에 나갔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게 처자식입니다. 처자식 문제만 해결되면 겁난 게 없어요. 그 자기 손으로 죽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잃을 게 없잖아요. 전 저기 그 한말 일제 때 이제 의병 일으키신 분들, 또 독립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진짜 대단합니다. 처자식 버려야 되거든요. 저보고 하라면 저 못해요. 왜? 처자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계백이 이렇게 어느 면에서 굉장히 비인도적입니다. 비인도적이지만은 이렇게까지 해서 나가게 된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때문이 아닌가. 이래서 이 결사항전의 모습이 자기가 건너를 간 군대한테로 봤을 때는 이거는 장군이 이게 가장 솔선수범해 준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기로 각오하고 나가는 이 모습이 5천 군사들한테 엄청난 이 자극을 준 게 아니냐. 그 자극이 결국은 5만의 군대에 대해서 4번이나 이렇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볼 수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보면은
좌평 충상과 상영은 목숨을 그게 구하기 위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계백은 항복할 필요가 없죠. 이미 죽기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충절의 표변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래 가지고 이 1984년에 1957년에 부여군에서 이제 삼충사를 세웠습니다. 이 삼충사는 그 부여 가가지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오면은 이제 그게 매표소 있거든요. 매표소 들어가서 쭉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삼충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춘과 흥수와 계백을 모셔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절의 표상인 이걸 계백을 이 세 분을 흥수인데 이래 됐네요. 기려야 한다는 속에서 이제 삼충사가 지어진 것이죠. 삼충사 있는데 여기가 성충이고 흥수고 계백으로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들려요.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 버려. 좀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혹시 부여 가면은 한번 들리세요. 들려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세 사람 외에도 이제 그게 후대 사람들이 이 충절로서 기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복신과 도침입니다. 은산에 가면 은산 별신제가 있는데요. 별신당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신 장군과 토진 대사를 모셔놨어요. 토진 대사가 도침입니다. 그다음 부여 가면은 그 부여 능사가 있습니다. 그 능살리 고분군. 그 이제 그 부여의 사비 나성하고 능살리 고분 군이 있고 그 능살리 그러니까 부여 사비 나성하고 능살리 고분 사이에 그 묘단을 감호 비슷한 거를 저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는 그 백제 의자대왕 단, 요거는 이제 부여융 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모셔놨어요. 의자왕도 그 당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여융도 이제 당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게 문제예요. 왜 이다 모셔놨느냐는 거예요. 왜? 이 부여융에 대해서는 부여융은 그 의자왕의 태자입니다. 그런데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그 당나라에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하고 나서 당나라의 앞잡이가 돼. 그래서 부원군을 거기 진압하는데도 앞서고, 나중에 이제 이 당나라의 그 웅진 도독부에 도독이 돼 가지고 그게 이 당나라에 이게 이제 이 충성하는 사람이 돼 버린 거예요. 백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제호 단제호 선생이 뭐라 하냐면 부여융을 당나라의 노예라 했어요. 당나라의 노예라. 이 사람 무덤을 이다기도 만들어 놔한 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자가 그래도 왕이요. 비록 만국의 왕이지만 그래도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냐면은 이른바 오늘날 표현하면 조국을 배반하고 적국한테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다까지 길어요? 이유는 딱 하나뿐이요. 부여용 묘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묘지명 보면은 당나라에 벼슬 한 것만 다 거의 다가. 이런 사람이 여기서 추앙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로 모세할 분 누구냐 하면은 끝까지 부원군을 일으켰다가 마지막까지 항복하지 않고 고구려로 도망갔다가 당나라까지 포로로 잡혀가 죽은 부여풍을 모셔야 돼요. 부여풍을 모셔야 돼. 똑같은 의자왕의 아들인데 한 사람은 배신자요. 한 사람은 끝까지 백제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충성한 사람도 아무도 기리는 게 없어요. 지금 부여군이 하나도 안 기려요. 충항이 하나도 없어요. 거꾸로 배신자를 이다가, 내가 지금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님 얘기 들으면 노예요. 당나라의 노예의 이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다가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목숨을 바친 계백의 이 그 모습하고
차라리 그 계백의 묘를 이다 만들어 놓든지 해야 되죠. 비록 삼충산은 또 있다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교훈입니다. 교훈인데 좀 제대로 이게 교훈을 좀 새겨야 되겠다. 그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게 어떤 그 공동체를, 이게 국가든 어제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하고 공동체를 배신한 사람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놓아서는 안 되겠다. 전 이걸 보면서 두 사람이 상당히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 양자를 그렇게 그 매점 말에 대신해서 이제 대비시켜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충절의 표본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백을 얘기를 했으면 했는데 상당히 좀 그 추론에 그것도 많았고 어느 면에서 또 그 윤리적인 그 판단의 문제도 끼어들긴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우리가 한번 그 되새겨 볼 만한 인물이 계백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건가 하는 걸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얘기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